네, 2018년 첫 이슈 토크입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예, 한 그릇 먹었습니다. 한 그릇. 그러고 보니까 오늘 1월 3일이죠. 2일인가요? 2일이요, 2일. 떡국을 못 먹었네요. 어제 나 먹었는데. 이럴 일이 집에 가서 항의를 좀 해야 되겠네. 떡국. 왜 세상에서 떡국 안 가장 하시냐. 무서운 음식이라는데. 그렇죠. 떡국이요? 왜요? 나이를 또 먹었네. 그 오늘 뉴스 안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청와대 신년사에서 아. 축배하면서 떡국이 나이를 먹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음식이라고 했다고 막 재밌었다고 막 기사에 나는데 그게 재밌는 얘기인지 잘 별로 모르겠어요. 재밌진 않은데. 기분만 네. 씁쓸해지고. 그래서 제가 안 먹었군요. 떡국을. 그럼 저랑 나이 차이가 더 벌어졌네요. 그럼요. 뭐 젊습니다. 전 아직. 네. 자,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논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계속 여기저기 번지고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 건데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간 게 지난 정권 때 꼬인 일들을 풀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논란.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묘한 말을 꺼냈어요. 내가 말하면은 폭로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자, 먼저 김 전 의원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들이 궁금한 것을 다 말해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만이 알고 있는 뭔가의 진실이 있다. 근데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UAE 원전 계약이든 아니면 관련한 어떤 것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예. 그래서 아직은 말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지금 국가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베스트인 거죠. 아예 그건 뭐 전 정부 일이고 현 정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내가 말하면 폭로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는 말할 게 있다는 거죠. 나 아는 게 없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폭로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 내가 입을 열면 다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말할 게 있다는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본인이 다 당사자니까 뭔가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현대건설 사장하면서 중동 쪽에 왔다 갔다 많이 했으니까 네. 중동 쪽 소위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그런 정보력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뭔가가 있는지에 대한 알 수 있지도 않겠나.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관측들도 나와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강하게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그런 관측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친이계였습니다. 네. 친박 아니었죠. 네.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테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관측.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도 이제 새해 인사 다니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다고 하는데 그때 혹시 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홍준표 대표도 굳이 말하면 친이계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측들. 그래서 그 관측에서 이 얘기를 해석해 보면 내가 말하면 폭로라서 이야기할 수 없어. 괄호. 김성태 대표가 다 얘기할 거야. 괄호 닫고. 라는 이런 관측. 그러니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니, 저 사실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숨겨야 될 게 있었던 게 있었거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숨겨야 될 거를 캐내려다가 문제가 됐거나 예. 또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거나 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결론은 문재인 정부는 별로 잘못한 일이 없네요. 아니 뭐 문재인 정부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굳이 뭐 그 가능성은 지금 시점상으로도 별로 그렇지 않은데 뭐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 막 해집고 다니다가 아랍에미리트 왕자의 그 뭐 쿼터를 건드렸다. 뭐 그러기에는 뭐 시기도 너무 좀 안 맞고 왜냐면 6월 달에 통화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 면에서 그러기에도 그건 너무 이제 좀 뒤로 빠지는 건데 예. 어느 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뭐 계약을 하는 당시에 네. 또 이제 상대가 왕정 국가고 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계약만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기는 아니 그건 뭐 현실성이 없을 거다. 전 좀 더 폭넓게 얘기하자면 왕정 국가가 아니라도 정말 깨끗한 민주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런 뭐 그 대규모 거래에서 예. 정말 깨끗하고 법에 따른 그런 계약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뭐 서로 어쨌든 국가 간에 맺었으니까 있었다면 후임 정부들이 그것을 집행해줘야 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혹은 그걸 전달했는데 후임 정권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를 감당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네. 하는 측면들의 이제 고민들이 생기거나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요. 청와대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워딩들 보면 양쪽 다 허장성세일 수는 있는데 일단 청와대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이거 사실 다 알려주면 자유한국당 감당할 수 있겠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걸 봐서 자유한국당은 그래? 까봐. 오히려 청와대가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이 얘기거든요. 양쪽 다 얘기가. 물론 허장성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얘기는 앞서 이제 아까 앵커가 얘기했던 어쨌든 이 원전과 관련해서 또는 원전과 부수적으로 있었던 아크부대 파병과 관련해서 뭔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대통령이 보수정권 9년간에 뭔가 알리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현 정부가 뒷수습하는 거다. 이게 이제 청와대의 시각이니까 야 알려주면 자유한국당 감당할 수 있을 까 나오는 거고 예. 자유한국당의 전혀 반대 얘기는 아까 이제 그 김성준 앵커가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보수정권 9년간의 아랍에미리트와 뭐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 그걸 현 정부 와서 확 뒤집어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왕세자가 뭐야 이거 왜 약속을 어겨? 라고 하고 우리 기업들한테 좀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뭐 임종석 실장을 만나고. 만났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상대에게 이거 까면 너희들 감당하겠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양쪽 다 어느 한쪽인지 모르겠지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좀 가래로도 못 막는 쪽으로 전 가는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커지면 누구 하나는 사실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어쩌면 그러니까 서로 저는-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이겨도 이기지 않은 싸움, 뭐 자유한국당 이기는데 청와대가 이기는데 이겨도 이기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더 확정하지 말고. 근데 확정을 하지 말자. 네. 네. 국익 그게 뭐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말하지 말자라고 했던 게 처음에 청와대 네.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계속 이제 말을 하자고 하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어떻게 뒷수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저부터 잠깐 얘기 좀 하고 넘어가죠. 그 몇 가지 의혹의 핵심 중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가 원전 계약을 하면서 핵 폐기물과 폐 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는 이면 계약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런 제일- 이면 계약이 가능할까요? 제일 초기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건 전에 뭐 그거는 그 당시에도 밝혀졌습니다만 그 8조 원의 공사 비용을 다 수주한 거다. 예. UA가 낼 거다라고 했지만 반 정도 50%는 우리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받는 형식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형식처럼 아마 다른 것을 또 주고받았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나오는 건 핵 폐기물과 이 핵 원료봉 문제인데 저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능성은. 근데 이 문제는 건설이 다 완료되고 나면 바로 눈으로 누군가가 다 봐야 되는 문제일 텐데 네. 물론 이제 정권은 한정적이니까 계약할 때는 받아들이고 다음 정권이 한 10년 후에 책임져라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또 할 수도 있었겠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면 일단 당장은 안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공사 완료가 되고 나서 가동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발생할 문제인데 그러려면 누가 봐도 10년 후거든요. 저는 사실 그러면 그런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뭐 핵폐기물을 아랍에미리트부터 그 배에다 실어가지고 한반도까지 갖고 오는 과정이 뭐 IAEA의 사찰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이거를 다 아무도 공감대 없이 이런 이면 합의를 덜컥한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50년 뒤의 일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의혹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 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이 공사대금 일부를 뭐 무슨 뭐 리베이트를 줬다. 뭐 그런 뭐 가능성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봅니다. 저는 굉장히 높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협력 와중에서 뭐 오늘 뭐 김종대 의원 얘기는 뭐 군수물자료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그런 비밀 협약이 있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이죠. 예. 근데 이제 핵 폐기물 이거는 이게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지금 국내 원전의 핵 폐기물이 방패창 어디다 하는 것도 난리인데 네. 그거를 국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핵 폐기물을 가져와서 그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전혀 뭐 가능성 없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 예. 보도는 나온 거잖아요. 박근혜 전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야 임명 계약이 그 핵 폐기물에 관한 임명 계약이 있는지 알아봐.
라고 지시했다는 것까지는 팩트로 나온 거잖아요. 팩트로 지금. 나온 거죠. 예. 예. 뭐 그러나 어쨌든 뭐 가능성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성 곱자는 걸 좀 뒤로 뺏기라고요. 우리 사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군사 문제라든지 국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이 굉장히 그 무게가 실리는 말을 하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군사력 끼워 팔기를 한 게 본질이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이면 합의라는 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건 뭐 아크 부대가 눈으로 보이게끔 이제 있는 거니까 일단 네, 먼저 네, 네. 아크 부대가 파병 이후에 저도 이제 국회에서 국방에 있었습니다만 매년 1년마다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예. 1년 연장할 때마다 이게 동의가 잘 안 돼요. 이게 원칙상 헌법 위배가 되거든요. 우리 법률에. 그래서 헌법상의 헌법 5조 1항의 국제 평화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PK로 네, 네. 나가거나 이럴 때만 해외로 파견이 가능한데 지금같이 경제적인 문제로 절충교육으로 군대를 이렇게 끼업한 예.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이번 올해도 연장을 해줄 때 31일까지 그 동의안을 통과를 못 시켰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아마 그 UAE 쪽에서는 왜 빨리빨리 동의 안 해주냐 이제 이런 문제제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지만 이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정보공유 협정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이제 군수 협정까지 맺어진 계약이 있다라고 네. 이제 하는데요. 그건 뭐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 당시에 맺어지긴 했는데 보고받지 못했고 내용을 몰라서 실제로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모르겠는데 맺어졌고 실제 가용됐다면 꽤 큰 문제입니다. 그 정도의 그러니까 정보공유 협정 정도만 해도 국회로 다 비준을 하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얘기하지조차 않고 그냥 진행됐다면 그리고 UAE가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고려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 중동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가장 예. 거점으로 하고 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다른 중동의 국가들이 우리에게 꽤 많은 항의를 할 수 있는 군사적 항의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국방위 계시면서 그 군수 그러니까 무기 수출 관련된 사안도 많이 다루셨을 텐데 상당수 경우에 무기 수출이라는 게 그냥 100만 원 주면은 뭐 총 몇 자루 보내줄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런 부수적이고 그 추가적인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관여해서 절충 개혁으로 하는 경우들이 예. 있고 아니면 개별 회사들의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꽤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방사청이 연계돼서 역할들을 했었을 거고 다만 문제는 지금 공개되지 않은 물품들을 판매했을 수 있는 여지 이제 이게 더 걸리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요. 매번 우리가 이제 문제되는 게 하나가 이제 UAE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요. 예를 들면 그 지뢰라든가 예. 국제적으로 판매가 좀 금지된 물품들, 해박에서 예, 이제 금지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루트로 팔려면 오픈해서 팔면 되는데 네. 이런 협정을 맺어놓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관세라든가 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공개하기 어려운 어떤 물품들 때문에 이걸 맺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측면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그 협정문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해지네 이거 참.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 지적된 이제 군사력 끼워 팔기 예. 말씀하시는데 이제 김종대 의원 얘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나와요. 소화할 수 없는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제 수차례 걸쳐 이면 합의를 맺어왔다 이제 이 얘기인데 아마 네. 김종대 의원의 비판의 포커스는 아마 이면 합의 쪽에 그냥 포커싱이 좀 맞춰 있는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아크 부대 파병 이게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원전 수출과 연동되는 건 맞는데 네. 그것 자체를 문제 삼긴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네. 당시 국회 동의도 거친 거고 그리고 사실 아크 부대가 가서 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사실 뭐 전투를 하거나 그런 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크 부대 파병과 더불어서 어쨌든 우리나라 어떤 군사물자 수출이 어떤 통계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해가지고 한 30배가 늘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국부 창출인 거고 그것까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앞서 이제 김광진 의원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군수물자 어떤 지원의 문제
문제.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복잡한 중동의 어떤 그 복잡한 정세에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상황 따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글쎄요. 다만 그것도 국회와 좀 어느 정도 동의를 얻고 공개한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만약에 이제 비공개로 했다고 하게 되면 그 비공개라는 것 자체로 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주변국들이 문제 삼을 거예요. 뭐가 왔다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그렇겠죠.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창구가 공식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2월 설 전이면은 이건 뭐 2달도 아니고 뭐 사실상 한 달 남짓인데 그때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 될까요? 뭐 하려고 치면 하는 거야 하겠죠. 아니 근데 뭐 당장 기술적인 예. 걸림돌도 많잖아요. 근데 실제 가장 포커스는 그거 같은데요.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이분들이 순순히 그냥 가줄 건가. 네. 어찌 보면 그냥 우리 통합에 동의할게라고 하는 게 바른정당 가장 무서울 것 같아요. 저분들을 안 받고 싶은 게 가장 큰데 저분들이 오면 당장 햇볕 정책에 대해서 강령해야 될 것이고 또 그 호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분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는 이후에 정책연대를 비롯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달라고 할 텐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통합합시다 하는 게 훨씬 더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제 질문을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진짜 통합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저는 원한다고 봐요. 왜냐면 바른정당 살 길 없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교섭단체랑 교섭단체 아닌 거 물론 엄청난 차이겠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이제 유승민 대표가 정말 원할 거라 하는 문제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김광진 의원은 지적하셨던 만약에 정말 박정천 이렇게 이니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세 사람이 다 오면 어떡하지?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어떡하지? 저들과 같은 당에서 하라고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아니 지금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내가 좀 앞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새도 밀리고 예.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내가 안 대표한테 먹히는 게 아닐까? 예. 다음 대선에 안 대표가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나갈 수 있겠어?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고민 때문에 정말 원할까요? 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는 질 수 있으나 만약에 지금 바른정당 의원이 11명인가요? 11명. 11명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면 2명 정도는 뭐 언론 이미 보도된 얘기지만 뭐 김모 의원, 이모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간다 만다. 인천의 이학재, 뭐 부산의 김세현 뭐 보도가 된 거니까요. 네. 자유한국당 간다 만다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른정당과 통합이 좌초돼서 바른정당의 세 분리가 힘들어지고 여전히 11명의 비교섭 단체를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나 11명 중에서 2명 이상의 의원들 흔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 묶기 위해서라도 차후에는 차후 생각하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 손잡고 지금 세를 좀 불려서 교섭 단체 만들 방법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유한국당으로 뛰쳐나가는 그 원심력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방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얘기를 좀 확대를 시켜서 얘기해 보면은 저는 사실은 둘 중에서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보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지율이 그렇게 큰 격차로 높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못했었어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실망이 좀 지금 더 큰 것 같고요. 예. 또 그동안 이제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상황을 봤더니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예. 좀 있는 것 같고 유승민 대표는 또 서울 안에서 활동을 안 했으니까 약간의 좋은 이미지로서만 더 남아있는 측면들이 좀 있지 그런 면도 않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그 한 5%의 갭차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정체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체성 나는 보수다라고 명백하게 합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하면 합리적 보수, 뭐 개혁적 보수, 온건전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보수라는 걸 명백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유권자 지형 중 예전에는 한 40%까지는 넓게 보면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있다. 물론 지금은 좀 예. 줄어들긴 하는데 한 40%는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세는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 40%의 보수 중에서 자유한국당을 좀 이탈한 표들이 이제 유승민 대표를 저 보수의 대표 주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여론조사에서 고정표가 좀 나올 수 있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지금 정체성이 사실 좀 불명확하거든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갔다가 지금 박지원, 천정배, 정동 이분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 진보에 계시는 분인지. 근데 지금 또 요새 이제 나오는 워딩들 보면 굉장히 좀 보수화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수 대통령을 꿈꾸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정도로 본인이 이제 중도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고 본인의 정체성이 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고정표가 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덜 나오는 측면들은 있죠. 고정표가 아직도 없으면은 뭐 괜찮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안철수 대표가 저렇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패를 잡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 꽃놀이패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꽃놀이패가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뭐 선거 마지막 날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이긴다고 막 장담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작은 선거도 다 피말리는 게 선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 당의 지지율도 좀 높은 편이고 또 상대 정당이 그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도 이 중앙 권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 권력을 좀 이번에도 좀 바꿔보자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고 하는 생각들도 하시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래도 평론을 하러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안 되고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당내 경선 문제 때문에. 당내 경선요? 예.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박 시장에게요? 예, 박 시장에게. 처음에는 이제 50대 50의 상황, 그러니까 당원 50, 그다음에 시민 여론조사 50인데 당의 지지가 너무 좀 낮지 않겠느냐, 당원의 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당원들도 박 시장이 계속 삼선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도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여러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제 이런 느낌들도 많이 좀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점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그 여러 후보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후보군이 명확하게 당원의 표심을 딱 이끌 만한 기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측면도 좀 강하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후보군 얘기하면은 우상호, 이인영, 누가 박영선 의원을 말할 것도 없고 정청래 전 의원도 얘기 나오죠. 민병두 의원도 얘기 나오죠. 이틀 전부터는 또 새로운 다크호스가 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앉으시는 분들 11시에. 얘기하면은 저희 라디오에 지장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자꾸 후보로 거론되면은 프로그램 계속 맡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출마하시고 제가 정치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계산이 있었구나. 꼭 출마하시기를. 그 10시부터 하는 그 정치쇼가 그렇게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저도 또 혹시 오전으로 가시게요. 예. 자 그러면은 뭐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요. 자유한국당은 어떨 것 같아요? 뭘 어때요? 지금 가면 폭망이죠. 그래도 누군가 후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요. 물론 선거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의 3요소도 구도, 인물, 이슈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구도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인물,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는 건데. 인물과 이슈로 극복하기에는 구도의 불리함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인물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종욱 전 의원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뭐 홍종욱 전 의원에 대한 뭐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1도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렇죠. 오염이 안 돼 있죠. 오염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나왔을 때는 뭔가 새로운 인물로 어떻게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그 구도를 극복해 볼 수 있지 않겠어라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무슨 카드지? 저 카드가 어디까지 폭발력이 있을까? 뭔가 이렇게 경계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카드 날아갔어요. 그럼 지금 나오는 분이 그 인물입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나경원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인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인물들로서 이 구도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아마
지금 김광진 전 의원께서 박원순 시장이 여유 있게 후보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데는 자유한국당에 그런 약간 지리멸렬부터 깔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폭발력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이거 뭐지? 뭔가 꿈틀꿈틀하는 걸? 야, 삼선 피로감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겠어? 바꿔보자. 출마하십시오. 라는 그럴까요? 예. 근데 어떡하죠? 저 집이 경기도인데. 어쨌든 집이야 뭐 집에 예. 옮겨도 되는 거니까. 무슨 그럴 얘기인지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아니니까. 결국은 예. 방법이 없네. 그러면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당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서 지원을 해준 다음에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연대를 통해서 안철수나 유승민 후보를 야당 후보로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수밖에 없네. 근데 홍 대표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하겠죠. 그게 문제. 그러니까 더 불리한 거죠. 보수 입장에서. 네,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김광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8년 첫 이슈 토크입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예, 한 그릇 먹었습니다. 한 그릇. 그러고 보니까 오늘 1월 3일이죠. 2일인가요? 2일이요, 2일. 떡국을 못 먹었네요. 어제 어, 무슨 나 뜻이에요? 1월이니? 집에 가서 항의를 좀 해야 되겠네. 떡국. 왜 세상에서 떡국 안 가장 주지? 무서운 음식이라는데. 그렇죠. 떡국이요? 왜요? 나이를 또 먹으니. 그 오늘 뉴스 안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청와대 신년사에서 축배하면서 떡국이 나이를 먹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음식이라고 했다고 막 재밌었다고 막 기사에 나는데 그게 재밌는 얘기인지 잘 별로 모르겠어요. 재밌지는 않네요. 기분만 네. 씁쓸해지고. 그래서 제가 안 먹었군요. 떡국을. 그럼 저랑 나이 차이가 더 벌어졌네요. 그럼요. 뭐 젊습니다. 전 아직. 네. 자,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논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계속 여기저기 번지고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 건데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간 게 지난 정권 때 꼬인 일들을 풀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논란.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묘한 말을 꺼냈어요. 내가 말하면은 폭로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자, 먼저 김 전 의원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들이 궁금한 것을 다 말해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만이 알고 있는 뭔가의 진실이 있다. 근데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UAE 원전 계약이든 아니면 관련한 어떤 것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예. 그래서 아직은 말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숨겨야 될 거를 캐내려다가 문제가 됐거나 예. 또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거나 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결론은 문재인 정부는 별로 잘못한 일이 없네요. 아니 뭐 문재인 정부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굳이 뭐 그 가능성은 지금 시점상으로도 별로 그렇지 않은데 뭐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 막 해집고 다니다가 아랍에미리트 왕자의 그 뭐 쿼터를 건드렸다. 뭐 그러기에는 뭐 시기도 너무 좀 안 맞고 왜냐면 6월 달에 통화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 면에서 그러기에도 그 이제 너무 좀 뒤로 빠지는 건데 예. 어느 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뭐 계약을 하는 당시에 네. 또 이제 상대가 왕정 국가고 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계약만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기는 아니 그건 뭐 현실성이 없을 거다. 전 좀 더 폭넓게 얘기하자면 왕정 국가가 아니라도 정말 깨끗한 민주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그 국가 간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런 뭐 그 대규모 거래에서 예. 정말 깨끗하고 법에 따른 그런 계약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뭐 서로 어쨌든 국가 간에 맺었으니까 있었다면 후임 정부들이 그것을 집행해줘야 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혹은 그걸 전달했는데 후임 정권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를 감당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하는 측면들의 이제 고민들이 생기거나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요. 청와대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워딩들 보면 양쪽 다 허장성세일 수는 있는데 일단 청와대에서 그런 반응 계속 이제 말을 하자고 하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어떻게 뒷수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저부터 잠깐 얘기 좀 하고 넘어가죠. 그 몇 가지 의혹의 핵심 중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가 원전 계약을 하면서 핵 폐기물과 폐 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는 이면 계약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면 계약이 가능할까요? 제일 초기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건 전에 뭐 그거는 그 당시에도 밝혀졌습니다만 그 8조 원의
공사 비용을 다 수주한 거다. 예. UA가 낼 거다라고 했지만 반 정도 50%는 우리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받는 형식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형식처럼 아마 다른 것을 또 주고받았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나오는 건 핵 폐기물과 이 핵 원료봉 문제인데 저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능성은. 근데 이 문제는 건설이 다 완료되고 나면 바로 눈으로 누군가가 다 봐야 되는 문제일 텐데 네. 물론 이제 정권은 한정적이니까 계약할 때는 받아들이고 다음 정권이 한 10년 후에 책임져라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또 할 수도 있었겠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면 일단 당장은 안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공사 완료가 되고 나서 가동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발생할 문제인데 그러려면 누가 봐도 10년 후거든요. 저는 사실 그러면 그런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뭐 핵폐기물을 아랍에미리트부터 그 배에다 실어가지고 한반도까지 갖고 오는 과정이 뭐 그 IAEA의 사찰 나왔잖아요. 이거 사실 다 알려주면 자유한국당 감당할 수 있겠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걸 봐서 자유한국당은 그래? 까봐. 오히려 청와대가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이 얘기거든요. 양쪽 다 얘기가. 물론 허장성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얘기는 앞서 이제 아까 앵커가 얘기했던 어쨌든 이 원전과 관련해서 또는 원전과 부수적으로 있었던 아크부대 파병과 관련해서 뭔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대통령이 보수정권 9년간에 뭔가 알리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현 정부가 뒷수습하는 거다. 이게 이제 청와대의 시각이니까 야 알려주면 자유한국당 감당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거고 예. 자유한국당의 전혀 반대 얘기는 아까 이제 그 김성준 앵커가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보수정권 9년간에 아랍에미리트와 뭐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 그걸 현 정부 와서 확 뒤집어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도 왕세자가 뭐야 이거 왜 약속을 어겨? 라고 하고 우리 기업들한테 좀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뭐 임종석 실장을 만나고. 만났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상대에게 이거 까면 너희들 감당하겠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양쪽 다 어느 한쪽인지 모르겠지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좀 가래로도 못 막는 쪽으로 전 가는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커지면 누구 하나는 사실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어쩌면 그러니까 서로 저는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이겨도 이기지 않은 싸움, 뭐 자유한국당 이긴데 청와대가 이기는데 이겨도 이기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더 확정하지 말고. 근데 확정을 하지 말자. 네. 국익 뭐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말하지 말자라고 했던 게 처음에 청와대 네.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지금 국가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베스트인 거죠. 아예 그건 뭐 전 정부 일이고 현 정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예. 내가 말하면 폭로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는 말할 게 있다는 거죠. 나 아는 게 없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폭로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 내가 입을 열면 다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말할 게 있다는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본인이 다 당사자니까 뭔가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현대건설 사장하면서 중동 쪽에 왔다 갔다 많이 했으니까 네. 중동 쪽 소위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그런 정보력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뭔가가 있는지에 대한 알 수 있지도 않겠나.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관측들도 나와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강하게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그런 관측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친이계였습니다. 네. 친박 아니었죠. 네.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테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관측.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도 이제 새해 인사 다니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다고 하는데 그때 혹시 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홍준표 대표도 굳이 말하면 친이계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측들. 그래서 그 관측에서 이 얘기를 해석해 보면 내가 말하면 폭로라서 이야기할 수 없어. 괄호. 김성태 대표가 다 얘기할 거야. 괄호 닫고. 라는 이런 관측. 그러니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니, 저 사실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숨겨야 될 게 있었던 게 있었거나